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막 5년이 되었네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억만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던 5년이기는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거든요. 오늘 제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는 벗어났으니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네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남편과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뭐 연애 결혼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연애를 한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한 3개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를 좋다고 쫓아다닌 세월이 한 1년 정도 되었던 것 같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예뻤거든요. 뭐 지금은 고생도 많이 하고 삶에 찌들어서 그전과 같지는 않지만 어디 가면 그래도 예쁘다는 말을 종종 듣기는 합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제가 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집안과 제 조건을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 짧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왜 그렇게 무시당한 건지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물론 사람이 사람을 덜 배우고 못 배운 걸로 무시를 하는 것만큼 천박한 게 없기는 하지만 말이죠. 저희 어머니는 홀어머니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원래도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게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할머니는 저희 엄마를 딱 내쳐버리셨으니까요. 아마 제가 아들이었다면 그래도 저는 거두어 가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가정은 다 쓸데없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엄마와 저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 대비 저희 모녀는 여러 사태를 비교적 잘 이겨낸 편이기는 해요. 뭐 저도 방황 한 번 없이 어른이 되었고 엄마도 어디 한 곳 아픈 곳 없이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시니까요. 할머니는 어디선가 잘 살고 계시기는 할 겁니다. 얼핏 듣기로는 아버지 집안이 괜찮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엄마와의 결혼을 반대하셨고 아버지는 그런 자신의 집을 나와서 엄마와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할머니 처지에서는 그렇게 아들을 빼앗아간 것도 결국에는 험한 일 하다가 죽게 된 것도 다 엄마 탓으로 돌리는 게 속이 편하기는 하셨을 거예요. 이해를 아예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무턱대고 할머니를 원망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저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내내 말이죠. 저희 집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저도 결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것과는 논외로 말이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여러분은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들어봤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그런 말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남편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으로 속을 새까맣게 태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모두가 허락하는 결혼을 행복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내가 다 설득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랑 결혼 안 하겠다는 말만은 하지 마. 응? 자기야. 남편이 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거든요. 저랑 결혼을 하지 못하면 마치 죽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죠. 당시에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정말 믿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말이죠. 그리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는 말 말입니다. 저는 행복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을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수를 쓴 건지는 몰라도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오기도 했고요. 결혼을 허락했다고 해서 저를 예쁘게 본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구박을 했으니까요. 어머 얘, 너는 예비 시댁에 오면서 옷차림이 그게 뭐니? 그것도 지금 선물이라고 사온 거니? 이래서 본데 없는 애들 싫다니까. 어디 가서 너희 집안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나 부끄러워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으니까.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곤 하셨습니다. 사람이 말로 상처를 크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는 언제나 시어머니의 그런 말들로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구박은 결혼을 하고 나서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와서 김장 좀 하거라. 제가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요. 니까짓 게 일정이 있으면 뭐가 있어? 그리고 일정이 있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달려오라고 하면 당장 달려와야지. 너는 결혼할 때 뭐 하나 제대로 해온 것도 없는 주제에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편하게 살려고 했니? 이게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막말을 듣고 김장하러 가면 배추를 100포기도 넘게 던져주시고는 본인은 안방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중간중간 나와서 뭐가 이렇네 저러네 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고 말이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정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댔고 불러다가 집안일을 시키거나 자기 분풀이를 저에게 해댔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남편이 중간에서 말리기는 했어요. 어머니, 이 많은 걸 이 사람이 어떻게 혼자 해요? 왜 못해? 나 젊었을 때는 이거 2배로 되는 것도 했다. 그때랑 지금은 세월이 다르기도 하고 어머니는 작은 어머니가 2분이나 계셨잖아요. 이 사람은 혼자고요. 지금 네 엄마는 그만큼 고생을 안 했다는 게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 혼자 일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니까 그렇죠. 누가 보면 내가 악독한 시어머니인 줄 알겠다. 누가 봐도 악독한 시어머니였거든요. 본인은 밖에 나가면 본인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웃들은 다들 알고 있었어요. 저 집 할망구 툭하면 며느리 불러다 시집살이 시키고 소리 지르고 욕하는 성질 더러운 할망구라고 말이죠. 저도 결혼하고 초반에는 남편이 제 편을 열심히 들어줬기 때문에 버티고 산 겁니다. 게다가 제가 또래들에 비해 인내심이 큰 편이기도 해요. 책임감도 말이죠. 저라서 버틴 거라고 친구들도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게 험난한 시집살이가 결혼 생활 내내 지속되었어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몸이 좋지 않으니 네가 우리 집에 며칠 와서 내 수발을 좀 들어야겠다. 본인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저더러 와서 며칠 같이 있자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고 구박을 듣는 것도 스트레스로 탈모가 올 지경인데 며칠간의 시어머니와 붙어 있으라뇨. 그건 저로서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을 며칠 동안 비우면 아범 밥은요? 당연히 그것도 네가 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안 하려고 했니? 저는 하기 싫어서 돌려서 말한 건데 둘 다 하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처음에는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시면 입원을 해서 제대로 검사를 받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알아보는 게 좋지 않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겠다고 한사코 제 간호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시어머니는 아픈 것이 없었을 거고 그저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걸 테니까요. 그때 제가 거의 2주일 가까이 시어머니와 함께 지냈거든요. 정말 제 인생에서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다시는 없을 가장 끔찍했던 2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죽도 못 쓰니? 친정에서 뭘 배웠니? 하긴 그런 집안이니까 못 배워먹어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겠지. 그 말에 욱해서 이렇게 대답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가르칠 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침 받은 게 이거라는 말이니? 네 엄마도 알만하다. 아유. 다른 건 다 참아도 엄마 욕을 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있습니다. 어머님 성의는 안 차실지는 몰라도 저희 어머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딸 키우면서 더없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말 들을 뿐 아니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부끄럽거나 민망하거나 그런 감정이 절대 아니었고 감히 네가 나한테 말대꾸해? 애 감정이기는 했죠.
어디 어른 말씀하시는데 말 대답을 해? 이게 바로 네가 못 배워먹었다는 증거다. 그때 내 아들이 죽겠다고 들어눕지만 않았어도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였을 것 같냐? 지금도 그때 더 반대했어야 하는 건데 아는 후회가 밤마다 들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구만.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그때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고 매일 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치를 떤다고 말이죠. 어디 가서 며느리라고 제대로 소개도 못하고 내가 진짜. 아무도 소개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제가 아버지가 없고 못 배웠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디에 며느리로 내놓기 쪽팔려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었죠. 이불 빨래 좀 해라. 엊그제 했는데. 아픈 사람이니 땀을 흘렸을 거 아니냐? 그러면 하루 걸러 하루 해야지. 아프긴 무슨. 저렇게 배에 힘을 가득 주고서는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이 아프기는 어디가 아프단 말입니까? 사실 그런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도 민망하기는 했는지 한마디 거드시기는 했어요.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 보니 다 나았구만 뭘. 시아버지의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민망한 듯 붉어지더군요. 그러고는 헛기침하더니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들 일에 당신은 말 얻지 만소. 안 얹으려고 해도 자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그렇지. 어? 그리고 좀 시끄러워야지 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참 곱게 돌아가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화병이 생길 것 같아서 못 보고 앉아있겠다. 그만 집에 가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쌌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그 모습이 꼴보기가 싫었던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짐 싸라고 바로 짐 싸는 것 좀 보소. 내가 정말 며느리 복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저도 이런 결혼 생활을, 이런 시집살이를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어요. 라는 말을 속으로 꿀꺽 삼켰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한동안 엄청난 시집살이는 계속되었습니다. 뻑하면 불러다가 집안일을 시키는 건 당연한 게 되었고 짐꾼 노릇을 하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게 굴려 먹으면서 구박은 구박대로 했어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둘이 함께 마트에 간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지인과 마트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어머, 옆에 며느님이신가 봐요. 며느님이 인물이 좋네. 키도 크고. 아, 안녕하세요.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인물 좋겠다. 며느리랑 이렇게 둘이 다정히 장도 보러 오시고. 아휴, 나는 우리 아들 장가도 못 보내고 있는데 너무 부럽네 그래. 아이 뭐 좋은 짝 만나서 가겠지. 그 지인과 대화를 나눌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분은 제 칭찬만 하는데도 계속 굳어져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어딘가 불안하기는 했습니다. 또 뭐가 시어머니의 심기를 그렇게 건드렸나 싶어서요. 하지만 저는 인사 말고 아무 말도 드리지 않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으며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너 때문에?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 하나를 저에게 집어던지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그 여편네가 어떤 여편네인데 뒤에서 내 욕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는 여편네인 줄 알아? 그런 여편네한테 이 꼴을 보였으니 아휴 나는 이제 못 산다. 못 살아. 그니까 마트에서 마주친 시어머니의 지인은 평소에 시어머니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시어머니의 성품을 생각하면 보나마나 시어머니가 잘못한 거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건지를 모르겠더군요. 가만히 서서 인사만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의문도 곧 풀렸습니다. 그 여편네가 나 며느리 못 봤다고 뒤에서 얼마나 씹어대는 줄 알아? 학력도 집안도 직업도 뭐 하나 볼품없다고. 그런데 그 앞에서 그 꼴의 모습을 보였으니 아휴 이제 앞으로는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너는 옷꼬라지가 그게 뭐니? 어? 그니까 저를 뒤에서 씹었던 그 지인이 제 차림을 보고 속으로 비웃었을 거라며 그게 쪽팔려서 화가 난 거라고 하더군요.
그거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기는 했지만 그날의 제 차림이 그 정도는 또 아니었거든요. 마트에 가면서 뭐 힐을 신고 명품 가방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오히려 볼품 없다면 시어머니의 차림새가 더 볼품이 없었지 말입니다. 그 여파는 생각보다 조금 오래 갔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어디 내놓기 너무 부끄러운 며느리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생겨 먹었냐? 어? 아무리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매일매일 너는 못났어. 너는 자격 미달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정말 못나서 그런가? 내가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가?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뭐 그런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요즘은 이걸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그동안 저는 임신이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구박은 나날이 심해졌어요. 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할 만큼 제 모습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전에 생기 넘치고 밝아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피폐하고 침울한 얼굴한 여자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변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자기가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돼? 뭘?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말이야. 이제 너도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무슨 고민? 이쯤 되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는 고민 말이야. 아마 제정신이 멀쩡할 때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그게 무슨 개소리야 개자식아 라고 소리쳤겠지만 그때의 제정신은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제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다 내가 모자라서 그런 거다 하고 말이죠. 모자라서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구박은 나날이 더욱더 심해져만 가고 그 악순환의 반복은 저를 더더욱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붙였습니다. 급기야는 밤에 잘 때 이런 생각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인제 와서 돌이켜보니 정말로 제 정신 상태가 심각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거기서 한 발 더 나갔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다행히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기는 했지만요.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몇 단계가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그걸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은 저희 엄마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엄마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엄마 생일을 챙겼었는데 그날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네 엄마 생일에 유난을 떨어댈 거니? 시어머니의 그 말에 순간적으로 누군가에게서 머리를 댕하고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딸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니? 결혼한 지 이제 5년이나 됐으면 너는 이 집 사람인 건데 언제까지 네 엄마 생일 챙긴다고 그날 네 남편 밥도 못 차려줄 건지를 물었다. 고작 밥 한 끼 차려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국이고 반찬이고 다 해놓으면 남편이라는 놈은 그냥 떠서 먹기만 하는 건데도 말이죠. 그 흔한 설거지 한 번을 해준 적도 없고요. 저희 엄마는 제가 없으면 생일날 혼자 보내시는데요. 그게 우리 아들 탓이니? 우리 아들 탓도 아닌데 왜 우리 아들이 네 엄마 때문에 혼자 밥을 차려 먹어야 한다는 거야? 어? 나는 이제 그 꼴 못 보니까 올해 생일부터는 집에 갈 생각 말거라. 알겠어? 생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유난을 떨어대게. 서러워서 눈물이 주르륵 나더군요. 정작 본인의 생일에는 며칠 전부터 뭐가 먹고 싶으니 뭐가 갖고 싶느니 하면서 유난이라는 유난은 다 떨어대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르륵 눈물을 바로 흘리는 저를 보고 인상을 팍 썼습니다. 정말 인간도 아니죠.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인상을 쓸 수 있다는 게요. 올 일이야? 어? 너는 정말 올 일도 세고 셌다. 어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서 있는데 내가 이 결혼 뭐라고 엄마 생일도 못 챙겨가면서 또 우리 엄마가 뒤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집에 붙어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마음이 정말 많이 약해져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서러웠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작 그 범위에서 이미 벗어났었어요. 그렇다고 엄마한테 이 모든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그 시기에 고모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네, 저희 아버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여동생 말입니다. 아마 평소라면 만나자는 그 연락에도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누구라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가 만나자는 그 연락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만났습니다. 사진 속에서 본 아버지와 굉장히 많이 닮았더군요. 고모는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인제 와서 이런 말 너무 미안하고 염치도 없다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엄마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해. 이 노인네가 갈 때가 돼서 그런지 지난날의 자신의 죄들이 눈에 밟히는 모양이다. 너무 염치 없지만 한 번만 와서 네 할머니한테 얼굴만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잠시 고민이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큰 상처를 주신 분이기도 했고 여태 연락 한 번 없다가 죽을 때 돼서 나타난 것도 그랬고요. 하지만 오늘 내일 한다는 늙은 양반 소원이라는데 그걸 안 들어드리면 언젠가 제가 생각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나 보여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만나러 갔습니다.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병원으로 오래 누워 계셨다고 하니 더더욱 그랬지만 정말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노인네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은 마음이 약해지기는 하더군요. 네 아빠를 정말 쏙 빼닮았구나. 근데 얼굴이 왜 그러니? 너도 어디 아픈 곳이 있는 것 아니냐? 아니요, 건강해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와줘서 고맙다. 할머니는 별말 없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저를 계속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그러고는 부탁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종종 들리지 않겠냐고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종종 들렸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고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고요. 아마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렸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당시 제 상황이 그 누구에게도 고민 상담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사람을 만나면서 그래도 대화라도 나누는 게 마음의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두 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남편의 사소한 변화들에서 알 수 있었어요. 나 이번에 주말에 못 들어와. 또 출장가? 또라니, 가면 가는 거지. 뭘 그렇게 또라는 말을 붙여서 물어봐?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저는 거짓말을 한다는 말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오바해서 그렇게 발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의심되기 마련이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던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남편은 이상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떻게 눈치채지 못했나 싶을 만큼 말이죠. 틈만 나면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을 때면 늘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손에 달고 있더군요. 퇴근이 그 전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었고 제가 무슨 말만 해도 짜증을 내는 등 귀찮다는 티를 많이 굉장히 냈습니다. 바보라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그때까지 그 수모를 당하고 죽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참아가며 살았던 건 물론 이 결혼이 실패로 끝이 나면 나는 정말 끝나는구나 하는 무서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남편에 대한 정이 아직 남아있어서가 가장 컸거든요.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준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저와 결혼하겠다고 자신의 가족과 싸웠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 기억이 저에게는 꽤나 강렬하게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바람을 피웠다면 그 모든 게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실망도 많이 했고, 그리고 남편이 미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도 있었고 무엇보다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남편의 바람을 눈치채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는 척하면 이 모든 게 끝인데 저는 아직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시어머니도 이해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때의 저는 그랬어요.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제 멘탈이 많이 약해져 있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어떻게 하나 하며 속만 썩이고 있던 때 저에게 뭔가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게 뭐든 나중에 후회로 남을 일은 하지 말거라. 나는 죽을 때가 되니 그때 네 엄마와 너를 모르는 척하고 오기로 버텼던 게, 아니 그 전에 네 아빠를 그렇게 쫓아보낸 게 이렇게 후회가 될 수가 없다. 너는 아직 젊지 않니? 뭐든 가능할 나이란다. 할머니는 아마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은 눈치를 채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겠죠. 할머니의 그 말을 듣고 뭔가 깨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만약에 지금 저 집안을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평생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꼴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그 생각을 하니 아찔해지더군요. 그래서 그날 결심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와 이혼해야겠다. 저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해야겠다. 뭐 그런 결심 말입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미친 듯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 엄마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가며 그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바람이나 피웠던 개자식을 말이죠. 정말 죽이고 싶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분노를 정점을 찍게 된 건 남편과 그 상간녀가 주고받은 톡을 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자는 동안의 증거 확보를 위해서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런 충격적인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더군요. 아니, 자기 마누라는 정말 모른대? 그렇게 티를 내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는 해. 내 바람이 문제가 아니야, 걔는.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우리 엄마가 되게 미워하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 어머, 그러면 나도 나중에 시집살이 당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 걔랑 너랑은 다르지. 너는 의사고 똑똑하고 잘난 여잔데 얘는 가진 것도 없고 형편없는 집안이라 처음부터 엄마가 싫어하셨어. 자기는 왜 그런 여자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말이야. 내 눈에 뭐가 씌었던지 싶다. 지금 와서 되돌리라면 되돌리고 싶어. 미쳤었지 내가. 언제 이혼할 거야? 인연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주는 게 베스트이긴 한데 맷집이 보통 센 게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안 떨어져. 없이 살아서 그런가. 끈기라고 해야 하나 이걸. 아, 뭔지 알겠다. 가난하게 살고 뭐 그런 사람들은 원래 독하고 끈질겨. 아무리 정이 떨어졌다고 해도, 아무리 새로운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한때 사랑했던 여자였고 또 결혼하고 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살아온 여자인 것도 모자라 자기 엄마한테 그 구박을 받으며 살아온 여자에 대한 예의라고는 정말이지 눈꼽만큼도 없더군요. 그 톡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화가 너무 나면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흐르기도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내용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올 거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엄마가 진짜 엄청나게 좋아하셔. 의사 며느리 보는 거냐고 입이 귀에 걸리셨던데? 시어머니에게도 말을 하고 인사를 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을 등신 취급해도 정도가 있지. 이거는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잖아요. 왜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아시나요? 감정도 양심도 없는 사람들 보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딱 그런 인간들 같더군요. 남편과 그 상간녀가 주고받은 톡의 내용들을 그대로 제 폰으로 옮겨놓고서는
남편의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가져다 뒀습니다. 그리고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대망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녹음기도 성능이 좋은 걸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일단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증거를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이 세게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톡에서 본 그 시간에 예고 없이 시어머니 댁에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눈치를 봤지만 시어머니는 처음에 조금 놀란 거 말고는 되려 굉장히 당당한 얼굴을 하더군요. 뭐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놀랍기는 하네요. 너는 어차피 곧 이혼당할 건데 여기는 왜 왔니? 지금 그게 이 상황에서 며느리한테 할 소리세요? 며느리 같은 소리 한다. 누가 내 며느리야? 너는 처음부터 내 며느리가 아니었어. 그 시간을 도려낼 수 있다면 도려내고 싶다. 감히 주제도 모르고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네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과 상간녀를 번갈아서 봤어요. 그래도 남편은 지가 잘못한 건 줄은 알고 있는 건지 바닥만 뚫어져라 보더군요. 그 상간녀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고개를 쳐들고 저를 보고 있었고요. 그 얼굴을 뭉개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뻔뻔하잖아요. 어딜 그렇게 노려봐 감히? 감히라니. 같은 인간이 인간에게 그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놀랍지는 않지만요. 그런 인간이잖아요. 당장 나가라. 너 같은 거 이 집안에 더 있으면 재수옴부터 나가.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손가락으로 저를 밀더군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만지기도 싫다는 것처럼 말이죠. 화가 나고 자시고 일단 너무 서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야 하나 싶어서요.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이 저보고 감히 네 재수 옴부터니 그런 말을 할 자격들이 있어요? 제가 해야 할 말이 아닌가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어머니나 어머니 아들이나 저 상간녀나 당신들 셋이 쓰레기면서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냐고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 세월을 구박만 받으면서 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는 상간녀를 버젓이 인사를 시키러 데리고 오고 저보고 재수 온 붙는다고 나가라고요? 악마도 울고 가겠어요. 어머님 보면. 이년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말입니다. 남편도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지금 저 때리셨어요? 그래, 때렸다.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지 너는. 어디서 감히 지주제도 모르고 큰 소리를 내면서 설치기는 설쳐? 그동안 주제에 안 맞는 집에 시집와서 호사를 누렸으면 나가라고 할 때는 곱게 두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야지. 호사라니요? 제가 그간 이 집안에서 겪었던 일들이 어떻게 호사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미친 듯이 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그런 마음을 담아 시어머니를 노려보자 시어머니도 제 눈에 살기가 느껴지기는 했던 건지 움찔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그렇게 노려보면 어쩔 건데? 뭐 어쩔 거냐고. 그리고 순간 머릿속에 스쳐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도 말이죠. 언젠가 내 도움이 필요하면 꼭 이야기해라. 나는 너한테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많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줄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바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이죠. 시어머니는 어디로 전화를 거는 거냐며 뭐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냐며 대뜸 소리를 크게 지르더군요. 뭐 지레 겁을 먹은 거겠죠. 무슨 일이냐? 전에 그러셨죠. 도움이 필요하면 꼭 이야기하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주시겠다고.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지금 뭐하냐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향해 말했어요. 오늘 실컷 행복해 두세요. 내일부터는 눈물과 후회밖에 없을 테니까.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큰 목소리로 비웃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웃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말입니다. 그날 바로 짐을 싸들고 집으로 나와 엄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남편과 시댁에서 제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그리고 할머니를 만났었다는 말과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엄마가 서운해하실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어찌되었든 엄마한테 말을 하지 않고 할머니를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보다 제가 당한 일에 더 분노하셨어요. 내가 이것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엄마, 진정해. 할머니가 다 해결해 주기로 하셨어. 그리고 엄마는 할머니에게 연락한 걸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 양반이 보통이 아니라서 그 인간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엄마의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야, 너 그때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어?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다급하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던 말던 왜? 무슨 일이 생겼나 보지? 나도 회사에서 공고사직 말 들었고 그 사람도 오늘 병원에서 해고 통보 받았다는데 이건 네가 그때 한 전화 때문인 거 맞지? 대체 누구냐고? 너 혹시 남자 있냐? 어? 남편은 제가 어디서 돈 많고 인맥 넓은 남자라도 하나 물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지가 그런 짓을 하니까 남들도 다들 그러고 사는 줄 알았던 거겠지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끊는다. 아니, 말은 해주고 끊어야 할 거 아니야, 이년아. 남편은 본인이 급해지니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을 못하더군요. 그런 통화조차 제가 다 녹음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리고 그간 시어머니가 저를 하대한 기록들과 그날 제가 시댁에서 녹음했던 것, 남편의 통 내용 같은 것들을 두고 할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저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합의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기는 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싶었거든요. 남편과 상간녀가 회사와 병원에서 각각 잘린 것도 모자라서 시댁에도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시댁이 살던 집이 원래 전셋집이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했다더군요. 그 집이 주위보다 시세가 낮았는데 그게 건너 아는 사람이라 가능했던 거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날 그렇게 시댁을 뛰쳐나오고 난 뒤 시댁에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진짜 다 네가 한 짓이니? 제가 뭐요? 그날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복수해달라고 했잖니. 그 이후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그 전화 때문에 생긴 일이지. 그렇지?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거고 아니라면 어쩔 건데요? 뭐? 맞다는 말이야? 네가 그런 능력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 너 어디서 어떤 남자를 후리고 다닌 거야? 어? 지도 바람 피워놓고 우리 애한테만 지랄한 거지? 그치? 그 인간도 그 말부터 하더니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 그런 천박한 생각이 바로 드는 건가 봐요. 두 분 엄청나게 닮으셨네요. 뭐? 너 말 다 했어? 제가 그쪽들이랑 같은 줄 아세요? 자기들이 더럽고 천박하게 산다고 남들까지 다 그럴 걸로 생각하나?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년이 어디 믿는 구석 있다고 지금.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향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뭐 또 때리려고 그랬던 거겠죠. 퍽하면 저렇게 손찌검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시죠. 그 말에 놀라서 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랐어요. 그곳에는 변호사와 고모가 와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고 왔냐는 듯한 제 얼굴에 고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님이 너 오늘 시어머니 만나러 간다길래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걱정된다고 따라가 보라고 하셔서 왔어.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말고.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제대로 보호받고 있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조금 실감이 되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두 사람을 보고 굉장히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게 집 한 채는 되어 보이는 것들을 두르고 나타난 누가 봐도 부잣집 사모님으로 보이는 고모와 누가 봐도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권력 있어 보이는 남자가 저를 도와준다고 나타난 거니까 말이죠. 당신들은 누구야?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고모가 노려봤어요. 저는 희연이 고모 되는 사람이고 이분은 희연이 변호사 되시는 분입니다. 고모라니? 아빠 없고 친가랑 연 끊고 산다고 했는데? 원래는 그랬는데 최근에 연락이 닿았거든요. 고모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몇 번 보지 못한 고모였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되니 의지가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군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것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는 무슨? 제가 희연 씨 이혼 소송과 폭행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뭐라고요? 폭행? 네, 제 의뢰인에게 폭행하신 것에 대한 소송이요. 시어머니는 그때 큰일 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에 저에게 굽힐 수는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우기기를 택하셨어요. 내가 언제 폭행을 했다고 그래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느냐고요? 증거야 차고 넘치죠. 그동안 제 의뢰인에게 보내셨던 폭언 문자들, 그리고 녹음되어 있는 통화 기록의 폭언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건 얼마 전 상간녀분을 초대해 밥을 대접하신 날, 그날의 모든 대화 내용을 제 의뢰인이 녹음하셨거든요. 변호사의 말을 이어갈수록 시어머니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를 보고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분하다는 듯 말이죠. 본인이 다 저지른 일인데 대체 분할 게 뭐란 말입니까? 웃기지도 않아서 원. 너 인연이 아주 작정을 하고. 제 조카한테 말 함부로 하는 건 거기까지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때 고모가 그런 시어머니를 막으셨어요. 뭐요?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희연이 할머니가 굉장히 돈이 많으시거든요. 가진 건 돈밖에 없는 분인데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오늘 내일 하세요. 그래서 손녀가 보고 싶다고 희연이를 찾았던 거고요. 안 그래도 손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양반인데 그런 손녀가 한 부탁은 정말 목숨 걸고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더더욱이요. 저희 엄마 성격 엄청나게 안 좋으시니까 그쪽도 이제는 입을 다물고 싹싹 빌기나 하는 게 이로울 거예요. 그렇다고 용서해주지는 않겠지만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다 된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희 할머니 댁이 그 정도의 재력과 힘이 있는 집안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놀랄 법도 하죠. 의사라고 그 잘난 체를 대던 상간녀를 단번에 자를 수 있는 파워라니 솔직히 저도 놀랐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희 할머니를 조사해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저도 할머니에 대한 건 땅이 많은 부동산 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뭐가 더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상간녀를 단번에 자른 것만 봐도 말이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번갈아가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들 말하더군요.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없겠니? 그 상간녀는 내가 쫓아냈다. 너만 마음을 돌려준다면 우리 가족 다시 한번 잘 지내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까?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나도 모르게 그만. 우리 예전에 정말 좋았잖아. 좋았던 시절 생각하고 나를 한 번만 봐줄 수 없을까? 어머니도 다시는 당신 구박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필요하면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간들을 떠올리기만 해서 사리가 몰려오는데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시 같이 살라니요? 미친 거 아닐까요? 하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그냥 산뜻하게 무시했어요. 그리고 소송들을 다 진행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미안해.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죽으라면 죽을게. 나중에는 우는 소리를 해대며 빌어댔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도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더군요. 그저 역겨울 뿐 말입니다.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합의금을 받아냈어요. 물론 그간 제가 마음고생을 하고 힘들었던 거에 비해서는 작은 돈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소송을 끝내고 얼마 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엄마도 한번 찾아가서 배웠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용서를 빌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네 탓이 아닌데 그때는 그냥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가 너무 커서 누군가 탓할 곳이 필요했다.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말도 이제 와서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그 말에 엄마가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사람처럼 말이죠. 엄마가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저와 엄마에게도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남기고 가셨더군요. 고모에게도 고맙기는 해요. 하나 남은 할머니의 자식인 고모인데 고모가 다 받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두 말 없이 저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찬성했다는 것을 듣고서는 말이죠. 어차피 오빠 있었으면 오빠에게 갔을 재산인데요, 뭐. 저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언니나 희연이나 이제 호강해야죠. 제가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건지 남편이 마지막으로 찾아와 읍소를 하고 빌고 빌었지만 이제는 통쾌하다는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버러지같이 보였을 뿐 말이죠. 아마 그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것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겠죠. 그 엄청난 재산이 자신들의 것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그게 제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꽤 통쾌한 결말이 아닌가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결혼 하나 잘못해서 인생 말아먹은 여자가 바로 접니다. 그런데도 미련하기 그지없어서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줬죠. 물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남편은 연애하던 시절에는 정말 저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정도로 헌신적으로 굴었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제가 뭐 어쩌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본인이 다친 것처럼 더 호들갑을 떨면서 아주 온 세상 천지 다닐 때마다 다 업고 다닐 기세되게 잘해줬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혼하려 하니 역시나 시부모님 반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구하라고? 아니 구하가 웬 말이니?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우리 아들을 홀린 건진 모르겠지만 난 돈에 미친 여자 며느리로 삼을 생각 죽어도 없다. 어머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저 정호 씨 정말 사랑합니다. 조금만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힘들게 키운 아들이 가진 것도 무엇도 없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니 당연히 속상하고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저 돈 보고 정호 씨 만난 거 아니에요. 엄마, 내가 말했잖아. 우리 수진이 참하고 좋은 여자라고. 자꾸 고아라느니 그런 속 좁은 편견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받아주세요. 엄마, 나 이 여자랑 꼭 결혼해야겠어요. 결혼 허락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듣기 싫어. 둘 다 나가. 네, 사실 저는 부모가 없이 고아원에서 살며 생활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였어요. 평범한 아이들보다 암울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하루 왼종일 가슴 아픈 사연을 늘어놓자면 끝도 없이 나올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 비해 그래도 번듯한 부모님 아래에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고 온 날 이후로 며칠간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의 데이트 날 아무래도 당신이랑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게 아니잖아. 집안의 허락과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건데 어머님 반대가 저리 극심하신데 어떻게 결혼을 해.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 미안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만 믿어.
하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켜줬고 대체 무슨 수를 쓴 건지 정말로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그 뒤로 두 번째로 보는 날 결혼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부모님은 제가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는 했지만 이전처럼 제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냥 적당히 한적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언제 결혼을 할지 날짜를 잡은 뒤 나오는 게 전부였죠. 남편과의 결혼이 성사된 것은 제게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부모도 없이 이런 처지로 태어나서 평생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생각도 못 해봤고 기대도 안 해왔던 삶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 오히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부족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다독여주고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준 게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만 있으면 한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서 1년도 채 안 돼요. 남편은 달라졌어요. 흔히 허니문 베이비라고 하죠. 신혼여행을 가서 가진 부부 관계를 가진 뒤에 하나뿐인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어느 집 가정이든 아이가 태어나면 훨씬 더 집에 신경 쓰게 되고 가정을 챙기게 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가 울든 말든 한 번을 깨서 달래주려는 행동조차 하지 않았고 제가 참다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도 일하고 오고 그러느라 힘든 건 알겠는데 나도 매일 새벽마다 깨가지고 우리 지훈이 달래주고 그러는 게 좀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도 가끔은 지훈이 우는 거 들리면 나 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좀 다독이고 그래줬으면 좋겠어. 당신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내가 중간에 깨서 애 다독이고 나면 난 다음날 일에 지장 생겨. 그리고 그런 일은 여자가 해야지. 너는 남편을 뭘로 보는 거야? 너 육아하라고 내가 돈 벌어오는 거잖아. 뭐? 아니, 그거 애 좀 달래달라는데 그게 그리 힘들어?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연애 시절 남편은 저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잘못을 한 일에도 혼자 서운하고 삐져서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있어도 남편은 언제나 그런 저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토라진 제 기분을 달래주느라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결혼 한 번 했다고, 심지어 결혼하고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가 있는지. 덕분에 저는 거의 독박 육아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전업주부 일만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남편만큼 돈을 벌어오진 못해도 부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가정에 도움이 되려고 일을 쉬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보다 더 고생하는 것은 맞기에 평소 아이를 돌보고 놀아주는 데 있어서 남편한테 부담을 준 적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새벽에 칭얼거리는 거 한두 번 달래주는 건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부모인데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서 네가 그런 소리를 태평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며 저를 욕하기 바빴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오해를 풀려고 해도 남편한텐 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넌 모르는 거라고. 네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봐. 집에 들어와서 애를 볼 수가 있나. 네가 그런 식이니까 내가 집에서 기가 안 사는 거 아니야. 와이프가 돼서 집에 있으면 남편 기도 좀 살려주고 해야지. 하여튼 너는 그게 문제야. 여보, 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당신 지금 뭔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오해? 태평하게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뭐라고? 내가 논다고? 애 보고 돈까지 벌고 있는 사람한테 태평하게 논다고? 당신 말 다 했어? 그깟 몇 푼 번다고 유세네. 됐다. 말을 말자. 너랑은 말이 안 통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허나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혹시나 아이가 그 소리를 들을까 그냥 늘 제가 먼저 수그리고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더 당당하게 나서서 남편한테 잘못된 거 짚어줘야 했었나 싶습니다. 기어다니던 아이가 두 발로 엉거주춤 걸을 정도로 한 살 한 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여전히 집에 소홀했습니다. 일 끝나서 들어올 시간이 된 거 뻔히 아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밤늦게까지 밖에 있다가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참았죠. 남편도 일을 하면서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 정도가 지나쳤어요. 언제는 기껏 남편이랑 좀 더 사이가 좋아져 보겠다고 남편이 좋아하는 꽃게탕에 갈비찜에 바리바리 만들어 놓고는 상을 차리고 기다렸는데 말도 없이 새벽에 돌아오는 통에 저는 혼자서 잔뜩 식은 밥을 먹어야 했죠. 그땐 왜 이리 눈물이 나던지. 이럴 때 엄마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전 처음으로 식은 밥에 눈물을 뚝뚝 떨구며 엄마라는 말을 소리 없이 외쳤어요. 그날 남편이 새벽에 들어온 날, 전 이 분을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어요. 여보, 늦게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말을 해야지. 나 당신 좋아하는 저녁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도 없이 이리 늦게 들어오면 어떡해? 기다리는 사람은 뭐가 돼? 아이씨, 잔소리 더럽게 많네. 아, 왜 지금 막 집에 들어온 사람한테 잔소리를 해? 내일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누가 그거 차려놓으래? 당신이 오늘 아침에 먹고 싶다며. 그래서 차려놓은 거잖아. 오자마자 술 냄새 진동하는 입으로 더럽게 잔소리 많네라는 말을 한 순간 열이 확 올랐어요. 누군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저녁을 차렸을까요? 남편이 먹고 싶단 말에 힘든 몸 이끌고 좋아할 거 생각하면서 차린 건데 그렇게 나오니 너무 섭섭하고 섭섭한 걸 넘어 내 처지가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어쩜 이런 망나니를 내가 데리고 살겠다 한 건지 후회가 막심이었어요. 그날 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처음으로 아이 듣는 줄 알면서 소리를 확 질러버렸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너가 사람이니? 어떻게 매일 새벽에 들어와? 애가 당신 얼굴도 못 알아봐. 남편 역할 못하면 아빠 역할이라도 하든가. 그것도 못할 거면 애는 왜 낳자고 한 거야? 이게... 그때였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저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더군요. 남편이 손을 들어 절 때리려 한 거예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남편이 손을 든 순간 너무 무섭고 놀라서 저도 모르게 바짝 몸을 움츠렸어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됐다, 너랑 무슨 말을 하냐? 하고선 혀를 차며 가는 겁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에도 남편에게 맞을 뻔했던 그 충격과 공포는 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집안 가구들을 부순다거나 한 적은 있어도 저를 때리려 한 적은 없었는데 남편이 변해도 너무 변했단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전 그 길로 남편과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뭐? 이혼? 남편은 이혼이란 말에 코웃음을 치더니 제가 뭐 경제적 능력이 돼서 나가 살 거냐고 비웃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고 그냥 이혼해. 서류 작성하자고.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어. 너 진심이냐? 제가 강하게 나가자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요전날 절 때리려 한 것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는지 그 다음부턴 술도 안 먹고 들어오고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선 자기 일찍 들어왔다는 생색을 그렇게 내곤 했어요. 남편이 일찍 들어왔으니 밥 좀 차려달라, 맛있는 거 해달라 하는 식으로요. 얼마나 꼴보기가 싫던지. 헌데 여기서 시련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혼하려 했던 소식을 어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온 거예요. 얘,
너 우리 애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며? 아니, 넌 애 엄마가 돼서 그게 할 소리니? 아니, 우리 애가 뭘 잘못했길래 이혼하자 말을 해? 막말로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니?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나가 살면 애는 어찌 키우게? 들어오자마자 대뜸 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버럭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진 예상이 가더라고요. 남편이 분명 일러바친 거였죠. 이젠 하다못해 부부 문제를 자기 엄마한테까지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바치는 꼴이라니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 성격상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계속 나오시길래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 집에 일찍 들어온 적 한 번도 없고요. 애는 쳐다도 안 보고요. 남편 노릇은 그렇다 치고 아빠 노릇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혼하자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번날엔 절 때리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말하자 시어머니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할 말이 없는지 그저 남편과 절 보며 잘 해결하라고 이혼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같은 말을 늘여놓더니 가시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제게와 뭐라 한 일로 제 마음이 다시 이혼으로 돌아설까봐 불안했나 봐요. 갑자기 안 가던 나들이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가족끼리 오붓하게 주말에 나들이 한번 간 적이 없었어요. 정말 손에 꼽아요. 친구 가족만 봐도 매주 오늘은 수족관에 갔다 왔다. 아이가 좋아하더라. 이번엔 놀이공원에 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던데 저에겐 다 그림의 떡이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만 상했죠. 그렇게 요 앞 큰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게 됐는데 지훈이가 아빠와 함께한 나들이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렇게 좋아할 걸 진작 데리고 나가주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지훈아, 오늘 아빠랑 놀아서 좋았어? 하고 물어보니 너무 좋아하며 해맑게 웃더군요. 남편이 어쨌든 변하려 하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턴 제가 먼저 다시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주말에는 지훈이 데리고 놀이공원 한번 갈까? 지훈이가 저번에 TV에서 놀이공원 보더니 자기도 가고 싶대. 평일에 일하고 들어와서 주말에는 쉬어야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나들이야. 당신이나 다녀와. 네, 이 인간 고세를 못 참고 다시 돌아왔더군요. 가족끼리 좀 오붓하게 지내보겠다고 바깥에 나가자고 해도 남편은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말이 되면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잠만 잤죠. 그래, 많이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편을 이해해보려 해도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야 그렇다 쳐도 지훈이는 본인 핏줄을 타고난 자식인데 자식한테도 그렇게 아버지 노릇을 안 하려고 하니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저희 사이는 냉정기에 돌입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마음 한구석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는 그냥 나 혼자 키우는 거라고요. 하지만 차라리 돈이라도 잘 벌어오면 그걸 감안해서라도 이해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 인간이 하다 못해 일을 쳤더라고요. 남편이 점점 생활비로 주는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여보, 돈이 이번 달에 많이 비는데? 아, 그거 내가 다음 달에 메꿔줄게. 이번 달엔 그걸로 어떻게든 버텨봐. 이상해도 많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당시 월급을 타면 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씩 통장에 넣어주고 남은 돈은 본인이 용돈으로 썼는데 친구들과 내기 고스톱을 하기로 시작했다고 말한 이후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보내주는 돈이 점점 줄었습니다. 그 전에도 가끔씩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남편이 필요에 따라서 더 썼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달은 그런 건가 싶었는데 30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70만 원이 되는 순간에는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야 괜찮았죠. 어차피 친구들끼리 작게 하는 거면 내기라고 하더라도 판돈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기껏해야 술 한 번 거하게 사고 마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자 이전처럼 저한테 역정이나 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전 주말에 말도 없이 나가는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친구와 함께 내기 고스톱이 아닌 제대로 된 불법 도박장으로 향하는 걸 발견했어요.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설마 하면서 따라왔는데 정말로 이 인간이 도박에까지 손을 댔을 줄이야. 그간 요 몇 달간은 아이 때문에 남편한테 제대로 큰 소리 낸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도박은 이해도 할 수 없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가슴을 퍽퍽 때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도박을 할 수가 있어? 그래, 술 많이 마시고 나랑 지훈이한테 소홀한 건 그래도 참아 넘겼어. 근데 도박은 안 되지. 당신도 나도 지훈이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귀한 돈으로 어떻게 승산도 하나 없는 도박으로 생돈을 버려? 건들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도박 생돈 버리는 게 아니야. 나 이걸로 돈도 많이 땄어. 지금 좀 잃어서 그렇지. 그리고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도박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야. 이런 걸로 스트레스 풀지 뭘로 푸냐. 내가 뭐 막말로 여자를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차라리 여자를 만나고 다녀, 이 새끼야! 남편이 반성하거나 사과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의 예상대로 제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든 오히려 본인이 잘못한 거 하나 없다는 식으로 소리를 높였죠.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더욱더 눈에 띄게 집에 들어오는 날이 없어졌고 저에게 생활비로 보내주는 돈은 한참 줄어들어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야 이런 일이 있으면 이혼을 하겠지만 저 때만 해도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건 너무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친구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나 어떡하면 좋아? 지연아,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아. 남편이란 놈은 가정은 나 몰라라 하고 도박이나 빠져있고 우리 지훈이는 크고 있고 나 어떻게 살아야 하니? 당장 돈도 없는데. 어떡하면 좋니? 딱해서 울지 마. 일단 내가 이번 달에 월급 받은 거 너한테 붙여줄게. 이걸로 살고 있어봐. 다행히 친한 친구가 도움을 주었기에 망정이지 그 돈이라도 없었으면 전 너무도 좌절했을 겁니다. 시댁이요? 시댁으로도 당연히 찾아가 봤습니다. 가서 이 모든 사정을 말하고 남편 좀 설득해달라 난리를 쳐댔죠. 그런데 네가 못 말리는 걸 나라고 어떻게 말리니? 그래, 걔가 지금에야 좀 도박에 빠져있지만 돌아올 거야. 그러니 그냥 기다려봐라. 라고 태평하게 말하는 시어머니 반응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잠시 물로 목을 축이곤 다시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반응은 같았어요. 어머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이 사람 지금 도박에 미쳐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줄었어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나요. 저랑 지훈이는 뭐 먹고 살라고요? 아니, 그럼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냐? 네가 그리 집에서 닥달해야 되니 걔가 딴 마음 먹고 나갔겠지. 잘해줬어 봐라. 이런 일이 생기나.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야. 내 아들은 누구보다 내가 아는데 걔가 도박에까지 빠졌을 정도면 얼마나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니. 지도 힘드니까 그런 데 빠졌겠지. 너도 책임이 있어. 그러니 이혼 생각은 하지 말아라. 너 설마 이혼 생각하는 거 아니지? 어머님, 이게 왜 제 책임이에요? 저 가정에 최선을 다했어요. 다하지 않고 밖으로 돈 건 그 사람이라고요. 아니, 너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야, 시애미한테? 지금 이게 나한테 어서 뭐라 할 일이니? 왜 엄한 데 와서 따져? 정말 시끄러워 죽겠네. 한창 TV 재밌게 보고 있는데 들어와선 너 때문에 드라마 내용도 놓쳤잖아. 이제 할 말 다 했으면 가라. 여기서 버르장머리 없이 굴지 말고. 시어머니 말을 듣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정말로 기분이 너무 비참하고 공허해 아이를 붙잡고 울고 말았어요.
엄마, 왜 울어? 엄마, 슬퍼? 아빠 때문에 그래? 아이가 물었지만 우는 거 말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는데 세상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절벽까지 몰아세우는 것 같으니 저도 엄마이기 전에 한 인간인지라 무너지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한창 크고 있는 아들 때문에라도 이혼을 쉽사리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무조건 저 혼자서 참고 살았습니다. 제가 참고 산다고 해도 그 고충을 알아주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엄마, 내가 커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줄게. 저리 말하며 해맑게 웃는 우리 지훈이만이 제 삶의 낙이고 보람이었어요. 지훈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느덧 의젓한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아빠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제가 울 때면 달려와 제 눈물 닦아주고 제 앞에서 춤추며 기분 좋게 해주고 엄마의 슬픔과 고통을 알아주는 건 어린 아들뿐이었네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정말로? 응, 아니, 안 배웠는데 어떻게 100점을 맞았어? 우리 지훈이 엄마가 학원도 못 보내주고 있는데. 수업만 들으면 문제 풀 수 있어. 선생님이 나 되게 똑똑하대. 심지어 지훈이는 머리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아이. 그게 바로 저희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한글도 일찍 뗐을 뿐더러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해 그렇게도 도서관에 가자고 졸라대곤 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크자 공부에 바로 두각을 나타내더라고요. 생활이 어려워 학원도 보내주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저 교과서만 보고 문제를 척척 풀고 나중엔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훈이는 머리가 특출나게 좋은 것 같다고요. 아니, 지훈 엄마, 아이 공부 어떻게 시킨 거야? 지훈이는 학원도 안 다닌다던데. 그러게요. 전 딱히 시킨 게 없는데. 에이, 그러지 말고 말해봐. 우리끼리 뭐 숨기고 그래. 가끔 학원 보내는 아이 엄마들이 매일 1등을 해오는 지훈이가 신기한지 저에게 교육 철학이니 학원은 어디에 보내느니 묻곤 했지만 그때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지훈이에게 해주는 건 지훈이가 문제 풀어오면 답안지 보고 채점해주고 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어찌됐든 지훈이가 그렇게 제게 희망이 되어주니 저도 언젠가부터 힘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했어요. 여전히 도박과 술을 끊지 못한 남편은 대체 언제부터인지 여자에도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도박까지 걸린 상황에서부터 여자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기는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술과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외면하는 걸 수도 있지만 보통 제 주변에 봤을 때 술이랑 도박에 빠진 남자들이 여자를 안 끼고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혹시 제가 직접 물증을 잡은 게 없어서 그렇지 어쩌면 술집 여자라도 끼고서는 놀고 다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의심이 곧 확신이 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집에 있는 잔돈이란 잔돈은 모두 긁어 모아가지고 지훈이 풀 문제집을 사다 주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웬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리길래 저도 모르게 쳐다봤는데 남편이 웬 야시시한 원피스 입은 젊은 여자의 옆구리를 끌어안고서 아주 있는 대로 호탕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정말? 난 자기밖에 없어. 여자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딱 봐도 행색이 술집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집이 다 와갈 때쯤 여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는 헤어진 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눈앞에서 그 희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한동안은 너무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그냥 멍청하게 남편이 들어간 저희 집 문만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들어가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들어오면서도 저희 아들한테는 눈길 하나 안 줬겠죠.
아마 젊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어쩜 저렇게 멍청한 여자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는 제가 너무나 머저리 같은 짓을 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술, 도박, 그리고 여자. 결혼한 남자가 해서는 안 될 모든 짓을 제 남편이 다 하고 있는데도 그때까지도 헤어질 생각 못 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자꾸 그런 일들을 저지를수록 제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남편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기를 말이죠. 그렇게 쉽게 정신 차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결국 남편은 제 아이가 7살 때 상간녀와 같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집에 있는 현금들은 물론이고 결혼 당시 남편이 제게 줬던 금반지까지도 싹 다 가져가 버렸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생활비로 남편한테 따로 받아서 모아두고 있던 통장은 발견하지 못해서 못 가져갔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이상 저도 제대로 일을 해야 했는데 부업만으로는 도저히 저희 둘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가게를 엄청 싼 가격에 모아둔 돈으로 어떻게 빌려가지고 분식점을 차렸습니다. 매일같이 떡볶이를 볶으며 어느 정도 판이 그득하게 찬 상황이면 밖에 나가서 떡볶이 사라는 호객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뿐인 아들 잘 키우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앉을 시간도 없어서 아침 일찍 나와 거의 새벽에 다 되어가는 시간까지 종일 선체로 분식을 만들었습니다. 평소 떡볶이를 참 좋아했는데 매일같이 맡는 게 떡볶이 냄새다 보니까 질리고 가끔은 구역질을 날 정도로 싫었지만 그 또한 다 참아 넘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도 안 하고 언젠가부터는 아예 집을 나가버린 뒤로 홀어머니 밑에서 살아야 했던 아들이었기에 이것저것 많이 속상하고 힘들고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도 아들은 제가 늦음하게 집에 들어올 때마다 엄마,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요. 라고 하며 안겨올 만큼 살가운 아들이었어요. 엄마, 내가 있으니 너무 걱정 마요. 내가 크면 호강시켜 줄 테니까. 그리고 엄마, 이거 엄마 생각나서 샀어요. 추우니까 이거 입고 장사해요. 응? 아니, 너 이 돈이면 문제집이나 사지. 뭐하러 엄마 옷을 샀어? 또 별다른 날도 아닌데 제 생각이 났다면서 어릴 때부터 조금씩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제 옷도 사주고 정말 제 분에 넘칠 만큼 착하고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착하고 마음이 어여쁜 아이였기에 저는 더더욱 아들이 아빠 없는 집에서 자란 티가 나지 않도록 사랑도 주고 물질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싶어서 저 힘든 거 다 참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래도 너무 다행스럽게 분식점이 아예 안 되지는 않아서 어떻게나마 아들 고등학교도 보냈습니다. 미안하게도 학원을 제대로 보내줄 형편은 못 되었지만 그래도 저 먹을 거 입을 거 다 아끼면서 최대한 챙겨줄 거 챙겨주며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마음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지 저희 아들 대학 갈 때 합격한 아들보다도 제가 더 기뻐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원이며 과외를 몇 개를 받아도 가기 힘들다는 서울대를 저희 아들이 단번에 붙었거든요. 너무 고생했다. 내 아들. 정말 고생했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나 응원해줘서 할 수 있었어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순간 그런 제 모든 노력들이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죠.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아들을 데리고서 큰맘 먹고 백화점에 가 비싼 브랜드 옷도 사주고 공부할 때 쓰라고 신형 노트북도 한 대 장만했습니다. 엄마가 마음 같아서는 차라도 뽑아서 편하게 학교 다니라고 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아들. 아니에요. 차는 무슨 엄마가 사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나 우리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어쨌든 그렇게 조금이나마 아들의 새 대학 생활을 응원하고자 엄마로서 이것저것 챙겨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안도로 한동안은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지겹던 떡볶이 냄새도 전혀 지겹지 않았고 진산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려도 아들 생각하며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는 고생 끝에 행복한 나날들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첫 학기를 다닐 때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분식점을 하던 제 가게에 굉장히 불쾌한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식점을 하고 있는 건 대체 어떻게 알아서 찾아온 건지. 오랜만에 본 남편은 참 초췌한 몰골을 하고 있었어요.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엉망이 될 정도로 굴렀나 싶을 정도였죠. 여보. 남편 때문에 부모님 사랑 잘 받고 컸어야 할 아들도 고생했고 저도 고생한 만큼 저는 떡볶이를 들고 있던 주걱을 내던지면서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아무리 낯짝이 뻔뻔해도 그렇지 당장 여기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러자 남편이 처음으로 묵묵하게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이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면서요. 법적으로는 엄연한 부부 사이였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남편 사는 곳을 몰라 소송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든다고 하길래 해야지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린 탓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고충에 겨우 사과 한마디로 풀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분식점에 매일같이 찾아왔죠. 손님들 볼까봐 소리도 못 지르고 힘들었습니다. 한참 같이 살 때 그렇게 제가 한마디만 하면 길길이 날뛰던 성질머리는 어디 갔는지 남편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제게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남편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저를 찾아온 거 보면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이야 아들이 대학교 다니느라 이래저래 바쁘고 신경 쓸 게 많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그러려면 어머니가 혼자 있는 편모 가정보다는 그래도 아버지까지 다 같이 있는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게 아들에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냥 저 혼자만 생각한다면야 왜 남편이랑 다시 만나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에게로 생각이 미치자마자 저는 남편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죠. 물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에게 이래저래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저와 아들이 당했던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태로는 편모 가정으로서의 편견으로부터 아들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너무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남편을 다시 만난 지 3개월 정도 뒤에 저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한번 용서하기로 했어요. 허나 아들은 아빠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두 눈으로 본 아들이었으니까요. 엄마, 난 아빠 용서 못해요. 절대로 못한다고요. 왜 이제 와서 아빠를 받아주려 하는 거예요? 엄마, 혹시 나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더더욱 싫어요, 난. 전 한동안 아들과 실갱이를 해야 했지만 아들은 끝내 저에게 져주고 말았어요. 흔히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그런 결심을 하고 남편과 어색하게나마 다시 한번 부부로 살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창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다면서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설마 학교를 다니던 중에 연애는 몰라도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문득 남편을 보게 되더라고요. 비록 아들이 어린 나이긴 했지 저는 정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맞고 제가 봤을 때 품행이나 인성이 나쁘지 않으면 곧바로 결혼을 시켜줄 생각이었기에 만약 그때 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정말로 아들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있는 상황에서 아내 될 사람 부모님도 만나고 그래야 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미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산 뒤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남편을 용서한 것이 다행이라 느꼈습니다. 어찌저찌 아들의 여자친구를 소개받아서 인사를 나누고 딱 1년 뒤에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 대고 바닥을 기어다니던 아가가 언제 이렇게 훌쩍 커서는 장가를 갈 나이가 되었는지 쉬지 않고 돈을 벌어둔 것이 정말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짜가 잡힌 이후로는 남편과 함께 어떤 옷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바빴어요. 그날은 당신이 우리 지훈이 아버지로서 잘해줬으면 해요. 당신을 용서한 것도 이렇게 우리 지훈이 결혼할 거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아들 결혼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어느새 약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힘들게 모은 돈인 만큼 아들이 부디 결혼을 해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분식집 일을 하는 게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지만 아들 얼굴 생각하고 통장 잔고 한번 보면 없던 힘이 솟아 그걸로 버텼습니다. 남편도 정신을 차렸는지 막노동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죠. 솔직히 그 모습을 보고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묻더군요. 여보, 나 뭐 할 게 있는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좀 알려줘. 그때 전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이 뭘 하려는지 그제서야 퍼뜩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인간아, 옛날 버릇 아직도 못 고쳤니? 이젠 아들 결혼 자금에 손을 대려 해? 네가 제정신이야? 저는 그 길로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들에게도 이것을 말하자 아들은 엄마, 잘 생각했어요. 난 진즉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저는 너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 결혼시키고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아들과 살가운 며느리 덕분에 매일매일이 웃음꽃이에요. 엄마, 내가 앞으로 잘 모실 테니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세요. 이젠 분식집도 그만하시고요. 아들은 얼마 전 제게 분식집을 그만하라며 모아둔 돈도 건네주었어요. 대기업에 입사하고 자기네들 살기도 빠듯할 텐데 이 엄마 생각한다고 한 푼, 두 푼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울컥하던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며느리와 아들만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만약 제가 그때 바보처럼 전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면 부끄러움에 아들 얼굴도 보지 못했을 텐데 그 생각만 하면 참 아찔하네요. 나중에라도 그 인간의 본색을 알아채어서 너무나 다행이라 생각해요. 또 며칠 전 남편 소식도 들었는데요. 도박 중독으로 미쳐 살다가 지금은 노숙자 신세가 되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같이 몇십 년을 산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이 참 안쓰럽고 불쌍하긴 하지만 결국 본인이 행한 짓 그에 따른 결과를 받는 거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또 지금껏 고생 많은 삶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절 위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제가 가는 길 작게나마 응원 보태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